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과제집부터 펼쳐서 과제집 15페이지로 옵시다. 과제집 15페이지에 오면 좌측 상단에 시, 가가 보이지요, 여러분? 가시, 264 청포도랑 그 옆에 있는 시, 한용운의 나룻배, 우리 과정집에서는 이렇게 두 작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는 화면에는 여러분들한테 필기가 다 되어서 보이겠지만 여러분들은 중간중간 화면을 계속 멈추면서 필기를 하고 수업을 듣고를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264 청포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려 아랄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이라는 작품이었네요. 264 시인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한국 문학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1930년대 말부터 그리고 광복 전까지의 일제강점기 속에서 일제에 대한 저항을 펼쳤던 저항시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저항시인 가장 유명한 두 분이 264 시인님이랑 윤동주 시인님 이렇게 두 분이 계시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 오늘은 264 시인님의 시 청포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 봅니다.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래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청포도라는 시어를 봤을 때 눈앞에 청포도를 그려봐야 합니다. 청포도가 알알이 열리고 포도가 탐스럽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에 그냥 포도보다 뭔가 청포도, 여러분들 많이 먹어본 샤인머스켓 이런 것들이 더 뭔가 보기의 빛깔도 탐스럽고 싱그럽게 열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청포도는 뭔가 풍요로운 이미지를 주고 있구나, 첫 연부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연으로 넘어가서는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하늘이 꿈꾸려 아랄이 들어와 박혀 있대요. 뭐예요? 청포도예요. 그러면 이 청포도라고 하는 것이 마을의 전설과 하늘이 들어와 박혀 있는 것이구나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뭔가 전설과 하늘이라고 하면 이 청포도를 굉장히 상서롭고 이상적이고 희망적인 것으로 만들어주고 있네요. 여기서 여러분들 눈여겨봐야 하는 표현 하나 나왔습니다. 주저리 이런 표현 나왔어요. 여기서 지금 주저리 하는 표현은 청포도가 열리는 듯한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죠. 형태를 나타내는 표현을 우리가 의태어라고 합니다. 3년에서 하늘 밑에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온대요. 바다 위로 돛담배가 밀려서 왔겠죠. 여기서 지금 이 시에서 바다를 이야기하는 방식이 하늘 밑 푸른 바다, 긍정적인 이미지로서 서술하고 있죠. 아마도 희망적인 느낌을 주기 위한 시어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희망적인 바다 위로 하얀 돛담배가 밀려서 온대요. 근데 화자가 이 돛담배를 어떻게 여기는지 보세요. 내가 바라는 손님이 고달픈 몸으로 찾아온다고 했대요. 뭐를 타고? 돛담배를 타고 찾아온다고 했대요. 그러면 여기서 돛담배라고 하면 뭔가 화자가 바라고 있는 것을 가져다주는 그런 매개, 존재네요. 바다를 이상적인 것, 그런 뭔가 희망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돛담배는 그 이상적이고 희망적인 것을 화자에게로 가져다주는, 데려다주는 존재네요. 그래서 이 돛담배에 타고 있는 사람을 내가 바라는 손님이라 그랬죠. 기다림의 대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 시인의 삶을 가지고 시를 좀 해석을 해보면 아마 조국의 광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찾아온다고 되어 있어요. 고달픈 몸이라고 하는 걸 보니 화자가 바라고 있는 손님이 편안하게 올 수는 없는 상황인가 봐요. 아마도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봤을 때는 뭐 민족의 시련, 일제의 어떤 압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청포는요, 조선시대에 어떤 관직에 등용했을 때 입는 그런 푸른색 도포 옷이에요. 근데 여기서 청포라는 시어가 청포도와 마찬가지로 푸른 색깔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청포도와 어감도 비슷하고 의미상으로 혹은 뭐 해석상으로 희망적이고 상서로운 느낌을 준다고 알 수 있죠. 그래서 화자가 그를 맞이해서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적셔도 좋겠대요. 손님이 올 것을 생각해서 손님을 맞이해서 포도들을 따 드리고 그 포도를 따 먹으면서 손이 더럽혀지더라도 그래도 좋을 것이에요. 뭔가 희생적인 태도죠. 그러면서 마지막 연에서는 제3자를 부르네요. 아이야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수건은 한뿍 적셔버린 손을 닦을 용도겠죠. 근데 지금 손님이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라고 아이에게 시켰어요. 그러면 손님이 올 것이라고 지금 화자는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눈여겨봐야 하는 표현 또 하나 나왔네요. 아이야 그리고 그 밑에 하이안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이안이란 표현은 원래 문법상으로는 하얀이라고 써야 맞겠죠. 근데 위에 아이야와 같이 뭔가 이 운율을 맞추려고 혹은 시적으로 강조하려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문법상으로 오류를 일으키는 기법을 수사법을 시적 허용이라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떤 상서롭고 희망적이고 화자가 바라는 존재가 반드시 이곳에 오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시였어요. 이육사의 청포도는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바로 색채 대비입니다. 시어들을 보면 알겠지만 푸른색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색채어와 흰색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색채어가 대립하고 있어요. 청포도와 하늘, 바다, 청포 이런 시어들이 뭔가 푸르른 이미지를 주고 흰 돛담배, 하얀 모시수건, 은쟁반 이런 시어들을 마찬가지로 하얀 색채를 주네요. 이런 색채어들이 중심을 이루고 서로 대립하면서 시가 훨씬 감각적으로 느껴집니다. 푸른색 시어들이 주는 어떤 의미는 풍요롭고 희망적이고 이 생명력을 상징하게 되죠. 푸르다라는 그 색깔 자체가요. 반면에 흰색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정성적이고 순결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줍니다. 화자가 바라는 이상이란 아마 이런 것들의 조화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시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밑에 보면은 나다라에서 이육사 시인의 삶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39년 8월 이육사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청포도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었다. 시인의 삶과 관련지어 볼 때 이 작품은 여름과의 청포도를 통해 조국 독립의 소망과 믿음을 노래한 시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지금 선생님이 밑줄 쳐놓은 시인의 삶과 관련지어 볼 때 이 부분 보이지요? 문학 작품을 시인의 삶과 관련지어서 시인의 사상과 관련지어서 해석하는 방법을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나부터 라는 표현론적인 관점으로 해석해 놓은 글들이에요. 표현론적인 관점으로 해석해 놨다기보다는 뭔가 그 해석을 위한 근거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육사의 고향은 경상북도 안동군 도산면 원촌 마을이다. 조선 중기의 대학자인 퇴계 이황의 후손들이 300년 가까운 긴 세월 모여 살아온 곳이다. 이 마을 사람들은 퇴계의 가르침을 좇아 선비가 지켜야 할 규범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다. 이육사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선비 교육을 철저히 받으며 성장하였다. 이 같은 교육으로 형성되는 선비 정신 속에는 나라가 위기에 처하였을 때 개인의 편안함을 돌아보지 않고 나아가 싸우는 것이 바른 도리라는 생각도 들어있다. 그래서 어떤 이육사가 일제로부터 저항을 했던 이야기에 대한 어떤 사상적인 뒷받침을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자는 게 있는데요. 이육사라는 이름은 필명입니다. 본명은 이원록 선생님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육사라는 이름은 숫자인데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대구 형무소에 수감되었을 당시에 받았던 수감 번호라고 합니다. 어떤 그때의 치욕과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작품에 대한 필명을 이육사라고 남겼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나서 자란 이육사는 자연스럽게 나라를 찾고 일제와 맞서 싸우는 길로 나아갔다. 가난, 질병, 투옥으로 고통스러운 길이었다.
1944년 1월 16일 새벽 베이징의 어느 감옥에서 외롭게 숨질 때까지 그는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광복이 찾아오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본 작품 이육사의 청포도였습니다. 그럼 바로 넘어서 표현론적인 관점으로 작품을 하나 더 해석해 보도록 해요. 바로 한용운의 나룻배와 행인인데요. 한용운의 나룻배와 행인을 읽기 전에 한용운 시인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시다. 한용운 시인은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입니다. 이 시의 화자를 세 가지로 넣어서 해석을 한번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읽으면서 시를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는지 표면상으로 나와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까지 한번 집중을 해서 읽어보십시오. 작품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처음부터 좀 해석을 해보지요.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현이 수사법이 두드러지는 일연인데요.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처럼 A는 B다 식으로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관계를 감추어서 비유하는 방법을 바로 은유법이라고 합니다. 원관념은 비유를 받는 대상이고요. 보조관념은 비유에 쓰이는 대상이에요. 여기서 나는 비유를 받는 대상이죠. 나룻배라고요. 그래서 나가 원관념이고 나룻배가 보조관념인 겁니다. 일련의 이행도 역시 당신은 행인 이 표현도 역시 은유법이 쓰였어요. 근데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이 지금 두 식구가 비슷한 어조로 서로 대응하고 있는 게 보이죠. 이러한 방법을 대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에서만 은유법이랑 대꾸법을 모두 찾아볼 수가 있었네요. 나는 나룻배고요. 당신은 행인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싣고 물을 건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행인이 나룻배에게 나룻배가 고마워 나를 건너게 해줘서 이런 말을 하진 않잖아요. 그 둘의 어떤 관계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는데요. 굉장히 무심한 태도가 보이죠. 그럼에도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가요. 물은 당신이 건널 수 없는 길인데 내가 대신 건너줘요.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간다라고 하네요. 시적 화자의 희생적인 태도가 보입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면서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강나루에 혼자 놓인 나룻배가 눈비를 맞으면서 서서히 어떤 풍화되어가는 사가가는 그런 모습을요. 굉장히 이 바람과 눈비라는 시련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시죠. 그런데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다시 오실 줄만은 알아요. 라고 확신을 하고 있네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갑니다. 그러나 이 부분부터는 뭔가 시적 분위기가 반전되는 효과도 있고요.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이라고 하면서 시의 첫 연과 끝 연을 똑같이 마무리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요. 머리수, 꼬리미, 서로상, 관계할 관자를 써서 첫 연과 끝 연, 머리 부분과 꼬리 연이 서로 같거나 비슷하다 이런 뜻입니다. 수미상관은 반복이기 때문에 운율감을 형성하고 혹은 주제를 강화시키기도 하고요. 시의 첫 연과 끝 연이 똑같거나 비슷하다 보니까 시의 완결성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내려가서 문제를 풀면서 한번 해석을 좀 구체화해 보시죠.
되겠죠. 23번입니다. 다에 나타난 해석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말을 해석했을 때 실구의 상징적 의미로 옳은 것은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에서는 표현론적 방법이 쓰였다고 앞에서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인의 어떤 생애, 사상을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한용운 시인의 직업이 뭐라 그랬죠? 승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화자를 승려와 가까운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1번부터 정답이 나왔죠. 시적 화자인 나가 진리를 찾는 구도자예요. 네, 구도자죠. 이게 바로 승려를 이르는 말입니다. 2번을 볼까요? 사랑하는 임을 기다리는 여인. 한용운의 시는 여성적인 어조가 두드러지는 시인데요. 지금 이 작품만 놓고 보면 시 속에서 화자는 뭔가 사랑하는 임을 떠나보내는 여인의 목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표현론적 관점이 아니라 작품 자체의 해석에 중점을 맞추는 객관론적 관점, 존재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같이 씁시다. 객관론, 존재론 이렇게 써주십시오. 작품을 작품 자체로, 작품의 내적 질서로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3번 당신입니다. 나룻배가 사랑하는 대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객관론이고 존재론인 거죠. 4번 당신을 자신을 사랑하는 여인을 두고 떠난 사람. 마찬가지로 객관론, 존재론적 해석이었습니다. 5번 급한 여울, 바람, 눈비,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 네, 2번과 마찬가지로 객관론, 존재론적 해석 방법이었네요. 1번만이 무슨 론적 관점이라고요? 표현론적 관점이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독립운동가를 시적 화자로서 두고 본다면 떠나버리는 당신은 뭔가 잡히지 않았던 어떤 조국의 광복이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시는 보통 시험에서 내적 질서로만 해석을 하든가 아니면은 시적 화자를 승려에 가까운 인물로 해석을 하든가 아니면은 조국의 광복을 간절히 기다리는 어떤 인물로서 해석을 하든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게 마련입니다.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작품을 여러 번 읽으세요. 내 마음에 와 닿을 때까지 나한테 그 작품 내용이, 그러니까 시의 표현이 낱낱이 기억날 때가 아니라 작품이 주는 느낌, 작품의 이야기가 기억날 때까지 여러 번 읽고 감상하는 것이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또 비문학 독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업은 개념학습 두 번째 추론적 읽기입니다. 여러분 페이지는 13페이지네요. 추론적 읽기입니다. 추론의 의미. 추론은 주어진 내용을 근거로 삼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론적 읽기란 글의 전체 맥락과 배경 지식 등을 활용하여 생략된 내용이나 글쓴이의 의도, 가치관이나 관점 등을 파악하면서 읽는 것을 말합니다. 글쓴이는 글의 주제나 목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내용을 생략하기도 하고, 원하는 표현 효과를 얻기 위해 내용을 감추기도 합니다. 따라서 글에 생략되어 있거나 숨겨진 내용을 추론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글에는 글쓴이가 있는 그대로 상세하게 다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어느 정도 말을 감추어서 독자가 글쓴이가 적어놓은 글에 따라서 차례대로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추론할 수 있게 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글 읽기 연습이 지금 좀 필요한 단계니까 손으로 자꾸 표시하면서 읽어버릇해야 합니다. 추론적 읽기의 방법입니다. 전후 문맥을 통해 생략된 어구나 문장, 문단 등의 내용을 추리하는 것을 추론이라 그러는데, 독자는 글과 관련하여 자신의 배경 지식, 글에 사용된 담화 표지, 글의 문맥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글에서 생략되거나 암시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으면 됩니다. 특히 글의 주제나 문맥적인 흐름을 통해 글을 이루고 있는 각 요소들이 어떤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전체적인 글의 흐름에 비추어 생략된 내용을 추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야 할 거, 배경 지식, 담화 표지, 그리고 문맥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추론한다.
그 중에서도 담화 표지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중요한데요. 담화 표지가 뭔지 눈여겨서 좀 봅시다.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내용과 구조를 알려주는 단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첫째, 둘째, 마지막으로 이런 표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런 표현들에다가 네모나 세모나 이렇게 표시해두고 읽으면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 어떤 내용일지 짐작하면서 좀 주체적으로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문맥입니다. 글에 사용된 언어 표현의 앞뒤 연결 관계를 문맥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글에 쓰인 단어와 문장은 앞뒤의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글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려면 단어나 문장을 단독으로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앞뒤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글을 읽을 때에는 그냥 그 문장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장들의 연결이 만들어내는 흐름을 파악하셔야 되고 그게 바로 문맥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문장이 A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면 과연 이 문맥에서 A를 계속 부정적인 것으로 서술해서 비판할 것인지 아니면은 앞서서 부정적인 점을 언급했지만 그 뒤에 이어서 긍정적인 측면을 더 부각시키기 위한 어떤 전략인지 등 어떤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을 문맥을 파악한다라고 합니다.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 추론입니다. 의도란 글쓴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계획으로 글을 통해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말합니다. 글에는 글쓴이의 이러한 의도나 목적,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글의 종류에 따라서는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숨겨놓기도 합니다. 이처럼 글쓴이의 의도는 글의 주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글쓴이가 글을 통해 얻으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하며 읽어야 합니다. 숨겨진 주제의 추론입니다. 주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글의 경우에는 표면에 드러난 정보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글쓴이의 입장이나 의도, 목적, 대상에 대하는 태도 등을 바탕으로 주제를 추론하여 읽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개념을 적용하러 페이지를 넘겨봅시다. 14페이지네요. 지금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못 듣는 그 정규 수업에서 필기를 이렇게 해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필기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수업을 들으면서 계속 필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나쳐 왔던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18세기 경험론의 대표적인 철학자 휴음은 모든 지식은 경험에서 나온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성을 중심으로 진리를 탐구했던 데카르트의 합리론을 비판하고 경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철학 이론을 구축하려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벌써 어떤 중심 화제가 나왔죠? 경험론적인 대표적인 철학자 휴음의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성을 중심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이 데카르트의 합리론을 비판을 하면서 경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철학 이론을 구축했대. 경험을 한 게 곧 진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 봐요. 그러나 지나치게 경험만을 중시한 나머지 그는 과학적 탐구 방식 및 진리를 인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하게 이른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탐구도 경험이잖아요. 근데 그런 과학적 탐구를 통해서 이룬 경험으로 축적해놓은 진리 또한 비판하게 이르렀대요. 그 결과 휴무는 서양 근대 철학사에서 극단적인 회의주의자로 평가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회의주의자란 의심을 품다라는 뜻인데 뭐든 다 의심하고 보는 거예요. 진짜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떤 글쓴이가 흉에 대해서 극단적인 회의주의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문단부터요. 그러면 그 다음 문단은 흉의 극단적인 회의주의적 태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흉은 지식의 근원을 경험으로 보고 이를 인상과 관념으로 구분하여 설명했다. 흉의 어떤 음,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인상과 관념으로 나눴습니다. 인상은 오감, 5가지 감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감각이나 감정을 말하고 관념은 인상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혀로 소금의 짠맛을 느끼는 것은 인상이고 감각하는 거죠. 머릿속으로 짠맛을 떠올리는 것은 관념입니다. 인상은 또 2가지로 나뉜대요. 단순 인상과 복합 인상으로 나뉘는데 단순 인상은
단일 감각을 통해 얻은 인상, 그러니까 미각 하나로만 얻어낸 인상을 단일 감각이라고 한대요. 복합 인상은 단순 인상들이 결합된 인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짜다는 단순 인상에, 짜다와 희다는 단순 인상들이 결합된 소금의 인상이 복합 인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소금을 인지할 때 손으로 집어서 만져보면 거칠거칠한 표면이 느껴지죠. 거칠다, 눈으로 보기에 희다, 입에 넣었더니 짜다. 이런 단순 인상들이 모여서 소금에 대한 복합 인상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단순 인상을 통해 형성되는 관념을 단순 관념, 복합 인상을 통해 형성되는 관념을 복합 관념이라고 합니다. 흉은 단순 인상이 없다면 단순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내가 짜다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으면 짜다라는 관념, 즉 생각은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황금 소금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복합 인상은 없습니다. 소금이 황금이면서 소금인 건 없어요. 그래서 그 황금 소금에 대한 복합 인상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황금과 소금 각각의 인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황금에 대한 단순 인상, 소금에 대한 단순 인상, 이 각각이 만나서 복합 관념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복합 관념은 복합 인상이 없더라도 단순 인상만의 결합으로 복합 관념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흉은 황금 소금처럼 인상이 없는 관념은 과학적인 지식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지금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편안하게 필기를 해뒀으니까요. 잠깐 멈춰놓고 적으면서 읽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떠올려 보십시오. 휴은 과학적 탐구 방식으로서의 인과관계, 즉 원인과 결과 관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인과관계란, 원인과 결과란 시공간적으로 인접한 가까운 두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할 때 갖는 어떤 관찰자의 습관적인 기대다라는 거죠. 즉 A가 진행되고 나면 B 사건이 일어나요. 이것들이 반복되면 그것을 관찰하는 사람이 A가 일어나고 나면 B가 따라오는구나 라고 습관적인 기대를 하는 것일 뿐 A와 B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오비일학이라는 어떤 한자성어이자 속담이죠. 그러니까 까마귀가 되게 억울한 상황인 거예요. 그냥 날아올랐을 뿐인데 배가 떨어져서 마치 까마귀가 그 배를 떨어뜨린 것 같다는 오해를 준다라는 속담인데 그러한 속담이 의미하는 것처럼 인과관계는 필연적인 관계, 반드시 그렇게 되는 관계임을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는 까마귀가 날아오는 사건과 배가 떨어지는 사건을 관찰할 수는 있어요. 각각. 하지만 까마귀가 날아오르는 사건이 배가 떨어지는 사건을 일으킨다라는 생각은 추측일 뿐 두 사건의 인과적인 연결관계를 관찰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인과관계란 시공간적으로 인접한 두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하므로 이런 방법을 통해 얻은 과학적 지식이 필연적이다라는 생각은 적합하지 않다고 휴미 비판했습니다. 또한 휴은 진리를 알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태도를 취했어요. 전통적인 진리관에서는요, 진술의 내용이 사실이면 진리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소금이 짜다라는 진술이 있고 실제로 소금을 먹었더니 짠맛을 느꼈어요. 그러면 소금이 짜다라는 사실은 진리예요. 하지만 휴은 진술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봤어요. 예를 들어 소금이 짜다라는 진술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소금이 짜야 하죠. 근데 휴에 따르면 그 짜다라는 것은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만 세상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소금이 짠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만 짠 게 아니야? 너가 짜게 느낀 거지. 소금한테 짜다고 물어봤어? 짜냐고 물어봤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소금이 짜다라는 진술은 내 입에는 소금이 짜게 느껴진다라는 진술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비록 경험을 통해 얻은 과학적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인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 휴메의 입장입니다. 이처럼 휴은 경험론적 입장을 철저하게 고수한 나머지 과학적 지식조차 회의적으로 바라봤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쵸? 엄청 회의적이죠.
하지만 그는 이성을 중시했던 당시 철학사조의 반기를 들고 경험을 중심으로 지식 및 진리의 문제를 탐구했다는 점에서 근대 철학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중심 내용 파악하는 문제였네요. 윗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래요. 이 글에서 휴은 지식의 근원을 경험으로 보고 경험을 인상과 관념으로 구분했었죠. 인상이 없는 지식은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어요. 인상은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얻어내는 지식이니까요. 또한 인과관계를 통해 얻은 과학적 지식이 필연적이라고도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인과관계란 시공간적으로 인접한 두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하다라고 하였습니다. 흉은 과학적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흉은 과학적 지식조차 회의적으로 보아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당시에 이성만 중시하던 철학사조의 경험을 중심으로 지식 및 진리의 문제를 탐구했다는 점에서 근대 철학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윗글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경험을 중시한 휴메의 사상을 소개하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인상과 관념으로 구분되는 경험에 대한 휴메의 설명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 단락이죠. 과학적 탐구 방식으로서의 인과관계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 네 번째 단락에서는 진리를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휴메의 회의적인 태도였습니다. 3번이 중요합니다. 추론하는 연습 문제인데요. 다음은 A를 바탕으로 기억의 이유를 추론한 거래요.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쓰시오. A는 전통적인 진리관에서 진술 내용이 사실이면 진리라고 보지만 휴은 진술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봤어요. 예를 들어서 소금이 짜다라는 진술은 내 입에 짜게 느껴진다라는 진술일 뿐 실제로 짠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얻은 과학적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인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요. 이걸 바탕으로 기억의 이유를 추론하래요. 기억은 흉은 극단적인 회의주의자로 평가받는다 였네요. 보세요. 경험론자잖아요. 근데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도 진리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라 그래. 자신의 철학적 사조의 가장 근간인 경험조차도 진리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걸 봤을 때 휴은 극단적인 회의주의자로 평가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경험을 통해서도 진리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다못해서 결국은 자신의 어떤 철학적 사조까지도 회의적으로 바라봤다는 점에서 회의주의자로 평가받는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 오늘은 필독 비문학은 여기까지입니다. 추론하면서 읽기 연습을 같이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도 그냥 글이 나타내는 그 표면상의 내용만 가지고 읽는 게 아니라 글의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글의 내용을 종합해서 글이 주는 정보들을 가지고 추론하는 데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 번의 읽기 연습이 필요하겠죠. 예, 숙제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꼬박꼬박 잘 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령책 친구 나가겠습니다. 유령 개념책 펼쳐서 22페이지에 있는 우리 동네 구자명시 수업해봅시다. 수업하기 전에 작품 해제 먼저 읽고 들어갈게요. 이 작품은 구자명 씨라는 구체적인 여성의 삶을 통해 여성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1980년대 가부장적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는 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를 어떤 여성의 인권을 다룬 시를 여성주의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리 적어놨는 새 4번 보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글이 있어서 읽고 가겠어요. 문학은 현실의 삶을 반영한다. 따라서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작품 창작에 영향을 준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 고정희의 시 우리 동네 구자명 시는 1980년대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감수해야 했던 삶에 대한 문제의식을 던져준다. 자, 80년대 우리 사회의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래요. 그러면 시가 1980년대 우리 사회의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로 나가겠죠. 그거를 생각하면서 작품을 감상하셔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구자명씨. 7달 된 아기 엄마 구자명씨는 출근 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
아침 햇살 속에서 졸기 시작한다.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경적 소리에도 아랑곳 없이 옆으로 앞으로 꾸벅꾸벅 존다. 차창 밖으론 사계절이 흐르고 진달래 피고 밤꽃 흐드러져도 꼭 부처님처럼 졸고 있는 구자명씨. 그래 저 10분은 간밤 아기에게 젖물린 시간이고 또 저 10분은 간밤 시어머니 약시 중된 시간이고 그래 저 10분은 새벽녘 만취해서 돌아온 남편을 위해 버린 시간일 거야. 고단한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잠속에 흔들리는 펜지꽃 아픔, 식탁에 놓인 안개꽃 멍에. 그러나 부엌문이 여닫히는 지붕마다 여자가 받쳐든 한 식구의 안식이 아무도 모르게 죽음의 잠을 향하여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 작품 분석해 볼게요. 맞벌이 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씨래요. 네. 구체적인 사람 이름, 인명을 제시해서 뭔가 진짜 있는 일인 것처럼 현실감을 제시해주고 있죠. 이런 구자명씨는요, 7달 된 아기 엄마인데요. 출근 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 아침 햇살 속에서 졸기 시작한대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차창에서 아침 햇살이 쏟아집니다. 뭔가 예쁜 장면이죠. 밝은 장면. 그런 아침 햇살 속에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해요. 들어오는 햇살과 피곤해하는 구자명 씨의 모습이 대조가 되죠. 고달픈 삶을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필기하셔야 됩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버스를 타고 가면서 여기서는 또 구체적인 지명이 등장했네요. 현실감을 높여주고 있고요. 경적 소리에도 아랑곳 없이 옆으로 앞으로 꾸벅꾸벅 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꾸벅꾸벅 이렇게 조는 까딱까딱하는 모습, 형태, 의태어입니다. 구자명 씨가 조는 배경, 이 차창 밖으로는 사계절이 흐른대요. 시간이 도약하고 있습니다. 진달래가 피고 밤꽃이 흐드러진다라고 해요. 여기 설명을 한번 보세요.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단한 삶이 지속되었다라는 걸 차창 밖으로 사계절이 흘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는 진달래꽃과 밤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요. 아름다운 풍경을 통해서 구자명 씨의 모습과 대비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계속 부처님처럼 졸고만 있는 구자명 씨. 그래, 저 10분은 간밤 아기에게 젖물린 시간이고 또 저 10분은 간밤 시어머니 약시중을 든 시간일 거고 그래 저 10분은 새벽녘에 만취해서 돌아온 남편을 위해 버린 시간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밤중에 구자명 씨가 10분은 아기에게 젖물리느라 또 10분은 시어머니 약시중 드느라 또 10분은 남편을 위해 쓰느라 자신의 시간을 버렸죠. 밤중에 서술된 표현 중에 밤중에 자신을 위해서 쓴 시간은 없었네요. 이렇게 잠이 모자라서 버스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시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보이시죠? 그래 저 10분은 뭐뭐한 시간이고 이런 문장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특징도 기억을 해주세요. 고단한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잠속에서 흔들리는 펜지꽃 아픔, 식탁에 놓인 안개꽃 먹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펜지꽃과 안개꽃은 이 시에서 상징적인 소재인데요. 펜지꽃은 뭔가 연약한, 굉장히 작고 연약한 꽃이에요. 그에 반해 안개꽃은 우리가 꽃다발을 구성할 때 보면 알 수 있듯이 주목받는 꽃이 아니라 그 주변을 꾸며주는, 장식해주는 뭔가 다른 꽃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꽃이잖아요. 그래서 구자명 씨를 이런 연약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것들에 비유를 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시꽃은 서로 대응하고 있죠. 그런 표현을 우리 앞서서 수업에 들었겠지만 대꾸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나오면서 그런데 이러한 접속어가 나오면 시상이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보세요. 이전까지는 구자명 씨 개인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여기서부터는 여성 전체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될 겁니다. 부엌문이 여닫히는 지붕이래요. 그쵸? 이 시대의 부엌이 상징하는 성별은 여성이었으니까요. 그런 집집마다 여자가 받쳐든 한 식구의 안식이
그 식구들의 안식이 아무도 모르게 죽음의 잠을 향해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은 듯이 피곤해서 쓰러져서 푹 자는 잠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집안의 안식을 위해서는요. 마무리를 뭐뭐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현재형 종결 어미를 썼는데 뭔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생생함을 주고 있네요. 이 시의 구조를 보면 1행부터 19행까지는 구자명시 개인에 대한 이야기였다가 20행부터 끝까지는 80년대 여성 전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시적 대상을 구자명시에서 또 구자명시 개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왔지만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여성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던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80년대 여성 전체로 확장되는 것이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문제 풀러 가볼까요? 제가 문제를 해설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문제를 다 풀었으면 지금부터 계속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어요. 현재형 종결 사용했나요? 그렇죠. 구체적인 지명과 인명 사용했고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했습니다. 근데 시적 화자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시는 아니었어요. 즉 구자명시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네요. 5번에서 상징적 소재 기억나시나요? 편지꽃이랑 안개꽃 이 두 가지가 상징적 소재였습니다. 이 시에서 묘사하고 있는 배경의 역할로 적절한 것은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꾸벅꾸벅 졸고 고단해 보이는 구자명시의 어떤 모습과 대비하는 방법으로 인물의 처지를 부각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3번입니다. 이 시에서 보기에 밑줄 친 의태어에 해당하는 시어를 찾아 쓰세요. 대상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낸 말을 의태어라고 한다. 이 시에서 의태어, 구자명시가 조는 모습, 꾸벅꾸벅이 의태어였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이 시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기는 아까 읽었죠. 80년대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감수해야 했던 삶에 대한 문제의식을 던져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시에 등장하는 구자명시는 1980년대 여성의 삶을 대표하는 인물로 볼 수 있겠군. 그렇죠. 결국 나중에는 구자명시의 삶이 80년대 여성 전체로 확장되니까요. 이 시에서는 식구의 안식이 여성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고, 네. 여성에게 여성이 짊어져야 했던 어떤 가정 내의 과업이 무거워서 여성이 희생을 하고 잠이 모자라야만 가정의 안식이 이어질 수 있었던 그 시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가정주부와 사회인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함께 수행했던 여성의 삶을 보여주는군. 네, 바로 그 인물이 구자명시였죠. 출근길에 조는 모습을 통해 사회생활이 여성에게 고단한 삶의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군.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피난처라는 말의 뜻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뭔가 쉬러 가는 곳, 도망쳐서 안전해지기 위해서 가는 곳인데 직장이라는 곳이 여성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곳은 아니었죠.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은 선지였네요. 5번입니다. 이 시의 화자는 1980년대 여성들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여성주의 시라고 작품 해석하기 전에 작품 개관에서 말씀드렸어요. 5번입니다. 이 시에서는 시상이 전개되면서 시적 대상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시적 대상이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쓰고 이에 담긴 작가의 의도를 쓰래요. 시적 대상, 구자명시에서 여성 전체로 확장됐죠. 왜 이렇게 썼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추론하고 짐작을 했겠지만 시의 내용이 구자명시 개인의 문제에서 여성 전체의 문제로 확장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구조를 사용한다라고 앞서서 제가 살짝 힌트를 드렸습니다. 구자명시 문제 푸는 게 다 끝났으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전광용의 껍빛단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광용의 소설 껍빛단리 해설해 보겠습니다. 해제부터 읽어볼게요.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에서 1950년대에 이르는 한국의 격동기를 배경으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제강점기가 있고 나서 45년에 광복이 됐고
1950년이 되면 6.25 전쟁이 시작이 되죠. 이 짧은 시기에 다른 나라의 어떤 침략에 의해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다가 광복을 하고 그리고 다시 우리나라끼리 어떤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전쟁, 이 시기를 지금 격동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격하게 움직임이 있는 시기, 뭔가 잔잔하지 않고 그런 시기를 배경으로 특유의 처세술로 시대와 상황에 따라 권력을 좇으며 살아남은 이인국 박사를 통해 기회주의적인 삶을 사는 인간형을 풍자한 소설이라고 하네요. 즉 무슨 소설이다? 풍자소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두세요. 주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질하며 사는 기회주의자적 삶에 대한 풍자입니다. 작품을 읽기 전에 껍빗단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영어로 읽으면 캡틴입니다. 그래서 캡틴 리 이런 뜻인데 러시아인이 이인국 박사를 칭찬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소설을 끝까지 저랑 지금 읽으면서 누가 이런 말을 했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소설을 읽겠습니다. 환자의 몰골이나 업고 온 사람의 옷매무새로 보아 경제 정도는 뻔한 일이라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마음에 캥기는 것이 있었다. 일본인 간부급들이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하는 이 병원에서 사상범을 입원시킨다는 것은 관선시 의원이라는 체면에서도 떳떳하지 못할 뿐더러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적인 황국신민의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 지금 사상범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사상범은 생각 자체로 범죄를 일으킨다 뭐 이런 뜻인데 이인국 박사처럼 친일파가 지칭하는 사상범, 생각 자체가 범죄인 사람은 바로 독립운동가입니다. 적어두세요. 독립운동가. 근데 이 독립운동가가 이인국 박사 병원에 지금 입원을 시켜달라고 찾아왔나요? 다쳐서 찾아왔네요. 근데 나는 이인국 박사 입장에서 지금 자기는 모범적인 한국 신민이래요. 일제의 신민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일제의 신민으로서 공든탑 쌓았던 공든탑이 이 사상범을 입원시키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테니까 그런 결과를 무너질 테니까 입원을 거절하려고 합니다. 순간 그는 이런 경우에 옳고 그름의 결정으로 일도양단 하면요 한 번에 칼질로 딱 양쪽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단번에 내리는 결정 이런 뜻이에요. 단번에 내리는 결정으로 찰나적인 단안을 내렸습니다. 응급치료만 해주고 입원실이 없다는 가장 떳떳하고도 정당한 구실로 애걸복걸 부탁하는 환자를 돌려보냈다라고 하네요. 누구의 입원을 거부하는 이인국 박사? 여기 지금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정답은 사상범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사상범의 이름, 사상범이라고 한 사람의 이름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춘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음은 일제강점으로부터 해방이 된 이후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시민대회 끝에 있은 해방경축 시가 행진을 자기도 흥분에 차 구경하느라고 해수기와 함께 대문 앞에 나갔다가 자위대 원장을 두르고 대열에 끼인 젊은이와 눈이 마주쳤다. 자위대는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일제가 갑자기 세계 2차 내전에서 패전하면서 조선 땅에서 갑자기 다 강제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럼 나라의 질서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나서서 나라의 질서를 잡으려고 모인 어떤 그 무리들, 그런 방범대들을 자위대라고 합니다. 이 자위대는요 북쪽에서 인정한, 즉 소련의 치하에 있던 어떤 이 방범대예요. 즉 그러면 이 자위대라는 말을 통해서 이인국 박사가 지금 한국의 조선 땅에서도 북쪽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쪽을 노려보는 청년의 눈에서 불똥이 튀기는 것 같은 살기를 느꼈대요. 그 청년이 바로 춘석인 거죠.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어리벙벙하던 이인국 박사는 그것이 언젠가 자신이 입원을 거절했던
이번에 거절당한 사상범 환자 춘석이라는 것을 해수기에게 듣고서야 슬금슬금 주위의 눈치를 살피며 집으로 기어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 그래도 압니다. 근데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아요. 무슨 경축 행사였죠? 해방 경축 행사였습니다. 선생님이 행방이라고 적었네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국어 상용에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용이라고 하면 상시로 이용한다는 뜻이거든요. 국어를 늘 사용하는 집이라고 칭찬을 받은 어떤 표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국어. 이거 일본이 준 어떤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국어는 일어겠죠. 일어. 이 집은, 이 병원은 늘 일본어를 쓰는 집이야 하고 칭찬했던 일제시대, 그 일제강점기에 해방되던 날 떼어서 집어넣어둔 것을 그동안 깜빡 잊고 있었다. 그는 액자틀 뒤를 열어 음식점 면허장 같은 두터운 모조지를 빼내어 글자 한자도 제대로 남지 않게 손끝에 힘을 주어 꼼꼼히 찢었다. 자신이 친일 행동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민족 반역죄로 잡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장 하나만 해도 일본인과의 교제에 있어서 얼마나 떳떳한 구실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이 야릇한 미련 같은 것이 불빛처럼 머릿속을 스쳐간다. 환자도 일본말 모르는 사람은 거의 오는 일이 없었지만 대외관계는 물론 집안에서도 일체 일본말만을 써왔다. 해방이 된 뒤에 부득이하게 써오는 자기 나라 말이 오히려 의사표현에 어색함을 느낄 만큼 그에게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말만을 사용했다는 증명서를 찢는 이인국 박사입니다. 이인국 박사는 슬그머니 일어나 2층으로 올라와 다다미방에서 혼자 뒹굴었다. 다다미방, 일본 전통 가옥 건축 양식이죠. 지금은 다다미방이라는 게 없으니까 이 다다미방이라는 말도, 소재도 어떤 시대를 보여주는 말이네요. 반면 동시에 이인국 박사가 얼마나 일제에 친화적이었는지도 보입니다. 앞일은 대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뛰어넘을 수 없는 큰 바다가 가로놓인 것만 같았다.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가 전혀 더듬어지지 않는 뒤엉클어진 어떤 상념, 엉컹 뒤엉클어진 생각들 속에서 그래도 인국 박사는 꺼지려는 지푸를 불어일으키는 심정으로 막연한 한 가닥의 기대만을 끝내 포기하지 않은 채 천장을 멍청히 쳐다보고만 있었다. 지난 일에 대한 뉘우침이나 가책 같은 건 아예 있을 수가 없었다. 이인국 박사의 어떤 성격을 서술자가 비판적으로 계속 비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회주의자여서 일제강점기에는 아주 일본에게 붙어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이인국 박사가 춘석이, 즉 사상법의 입원을 거절한 이유가 뭐였죠? 병원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 보였고 저런 사람을 입원시키는 것에 한국 신민으로서, 충실한 한국 신민으로서 부담감을 느꼈던 거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일제의 눈치를 보는 이인국 박사의 면모가 드러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여러분들 이거 선생님 소설 한 번에 읽어주고 나면 그때 풀어오십시오. 넘겨봅시다. 자, 이 다음 자위대 완장을 차고 있는 춘석이에게 이인국 박사가 잡혔습니다. 쪽발이 이 끈앞을 야 이 새끼야. 고함 소리에 놀라 이인국 박사는 흠칫 머리를 들었다. 때도 묻지 않은 일본 병사 군복에 완장을 찬 젊은이가 쏘아보고 있다. 춘석이다. 별표 각주가 달렸네요. 밑에 내려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인국 박사에게 입원을 거부당한 춘석이가 노려보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인국 박사가 끌려온 것에는 춘석의 영향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일본 군복이 때도 묻지 않았다는 표현에서 춘석이 이전부터 입은 옷이 아님을 알 수가 있대요. 시대적 배경을 좀 생각해보면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남기고 간 물자를 자위대가 입었을 수도 있겠네요. 이인국 박사는 다시 쳐다볼 힘도 없었다. 모든 사태는 짐작되었다. 이제 죽는구나. 그는 입속으로 뇌까렸다. 외놈의 밑밭이 이 개새끼야. 일본 군용화가 그의 옆구리를 들이찬다. 이 새끼 어디 죽어봐라. 구둣발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전신을 내지른다.
등골 척수에 다급한 충격을 받자 이인국 박사는 비명을 지르고 고꾸라졌다. 그는 현기증을 일으켰다. 어깨 쪽지를 바로 앉혀도 몸을 가누지 못하고 한쪽으로 쓰러졌다. 민족과 조국을 팔아먹은 이 개돼지 같은 놈아, 너는 총살이야, 총살. 지금 춘석이가 이인국 박사에게 가지고 있는 원한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끌려와서 매를 맞는 이인국 박사지요? 밑에 내려가 볼까요? 친일 행위, 그쵸? 친일 행위를 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끌려와서 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튿날 미결감 다른 감방에서 또 같은 증세의 환자가 두셋 발생하였다. 자, 이렇게 이인국 박사는요, 지금 수용소에 잡혀 들어왔는데요. 미결감 다른 감방이래요. 미결감 감방에 들어가 있대요. 미결감이라고 하면 아직 그 죄가 재판이 내려지지 않은 그런 감방을 말해요. 근데 이런 미결감 감방에서 또 같은 증세의 환자가 두셋 발생했대요. 이인국 박사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라 그랬죠. 날이 갈수록 환자가 늘기만 했습니다. 이 판국에 병만 나면 열의 9은 죽는 길밖에 없다고 이인국 박사는 새로운 위협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수용소에 잡혀 들어갔어. 위생적이고 쾌적하지는 않겠죠. 뭔가 더럽고 사람들이 옹기종기 붙어있고, 근데 그 안에서 계속 병이 발생하면 옮고 옮아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인국 박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저녁 후에 고문관실로 불려갔습니다. 그 수용소에 어떤 간부가 있는 사무실로 불려갔어요. 그랬더니 통역사가 동무는 당분간 환자의 응급실에서 일하시오, 이런 표현 이야기를 하네요.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기적일까? 그는 통역의 말을 의심했다. 소련 장교와 통역관을 번갈아 쳐다보는 그의 눈동자는 생기를 띄어갔다 라고 하네요. 소련 장교, 지금의 러시아인 거죠. 일단 러시아의 군인과 통역관을 바라보면서 나보고 치료를 하라고? 그렇다는 건 지금 이 수용소에서 이인국 박사에게는 직업으로서 일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건 뭔가 다른 탈출구를 열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는 환자의 치료를 하면서도 늘 스텐코프의 왼쪽 뺨에 붙은 오리알 만한 혹을 생각하고 있었다. 스텐코프가 바로 소련 장교의 이름입니다. 불구라면 불구로 볼 수 있는 그 혹을 가지고 고급 장교에까지 승진했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당성, 어떤 충성심이 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공이 특별했음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즉 스텐코프가 잘만 하면 나를 구해줄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하나, 즉 스텐코프의 혹 하나만 물고 늘어지면 뭔가 완전히 살아날 틈새가 생길 것만 같았다. 이인국 박사의 뜨내기 노어도 가끔 순시하는 스텐코프와 인사말은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진전되었다. 이 안에서의 모든 독서가 금지되었지만 러시아어의 교본과 당사만은 허용되었다. 당사는요, 어떤 공산주의의 사상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인국 박사는 마치 생명이 열쇠나 되는 듯이 초보 노어 책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했다. 완치되어 스텐코프 장군이 퇴원하는 날, 스텐코프는 이인국 박사의 손을 부서져라 주면서 외쳤습니다. 커피탄 리 스파시보,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고맙습니다 라는 의미의 러시아어래요. 이인국 박사를 캡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칭송해주고 있어요. 이인국 박사는 입을 해 벌리고 웃기만 했다. 마음의 감옥에서 해방될 것만 같았다. 아진 오첸 하라쇼. 스텐코프는 엄지손가락을 높이 들면서 네가 첫째라는 듯이 이인국 박사의 어깨를 치며 찬양하였다. 자, 이렇게 이인국 박사는요,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소련의 지배를 북쪽이 받게 되자 바로 노어부터 배웁니다. 자, 여기 내용 연구 볼게요. 춘석의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춘석이 이인국 박사에게 비속어를 사용하면서 막 욕을 했어요. 이인국 박사에 대한 춘석이의 분노를 드러내고 있죠. 이인국 박사가 끌려온 것이 과거의 친일 행적 때문임을 소설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인국 박사의 위기 극복 방법이에요. 감옥에 끌려와서 죽을 위기에 처했죠. 근데 스텐코프의 혹을 제거해 줌으로써 신임을 얻고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갑니다. 이 이인국 박사의 기회주의적인 처세술이라고 하면 대처하는 술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처세술과 의사로서의 능력이 더해져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인국 박사는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남쪽은 누구의 지배를 받았죠? 네,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면 이인국 박사는 바로 미국인에게도 빌붙어야겠죠. 여기서 나오는 브라운 씨가 바로 미국인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차가 브라운 씨의 관사 앞에 닿았대요. 관사는요, 어떤 군인들이 쓰는 숙소거든요. 맞은편 책상 위에는 금동 불상 곁에 몇 개의 골동품이 진열되었다. 브라운 씨의 책상 위에 우리 문화재가, 조선의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12폭 예서 병풍 앞 탁자 위에 놓인 잿더리도 세월의 때가 묻은 백작이다. 저것들도 다 누군가가 가져다 준 게 아닐까 하는데 생각이 미치자 이인국 박사는 얼굴이 화끈해졌다. 근데 이게 저거 다 누가 가져다 준 거겠지? 나도 갖고 왔는데 내가 이런 짓을 해도 되나? 나라의 유물을 나라 밖으로 반출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아니라 저 사람 저런 거 많이 받았네. 내가 가져온 선물이 너무 없어 보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는 자기가 들고 온 상감진사 고려청자 화병을 생각했다. 사실 그것을 내놓는 데는 얼마간의 아쉬움이 없지 않았다. 국외로 내어보낸다는 자책감 같은 것은 아예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그다. 자, 별표가 달려있죠? 내려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의 물건을 내놓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있을 뿐 문화재를 유출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은 없습니다.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인국 박사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대목이죠. 차라리 이인국 박사에게는 참 저렇게 많으니 뭐가 그렇게 소중하고 달갑게 여겨질까 싶은 망설임이 더 앞섰다. 자, 브라운 장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닥터리는 영어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일제시대의 일본말식으로 배웠지요. 예를 들면 자또 이즈 아캬또 식으로요. 선생님 지금 이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발음은 좋은데요. 문법이 아주 정확한 스탠다드 잉글리시입니다. 그는 이 말을 들을 때 문득 스탠호프의 말이 연상되었다. 그러고 보면 영국의 조상을 가진다는 브라운 씨는 알 발음을 그렇게 나타내지 않는 것 같게 여겨졌다. 무슨 말이냐면 영국식 영어는 알 발음을 많이 발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의 조상을 두고 있다더니 알 발음을 잘 안 하는구나 라고 이인국 박사가 느끼는 겁니다. 이인국 박사는 언어를 배우는데 능통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인국 박사의 처세술과 연결될 겁니다. 네, 저는 얼마 전부터 개인 교수 과외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인국 박사가 브라운 씨에게 뭔가를 부탁했나 봐요. 그거 국무성에서 통지 왔습니다. 이인국 박사는 뛸 듯이 기뻤으나 솟구치는 흥분을 억제하면서 천천히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땡큐. 이것은 어쩌면 수술 후에 스탠코프가 자기에게 하던 방식 그대로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인국 박사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나의 처세법은 USA, 미국에도 통하는구나 하는 기고만장한 기분이었다. 청자병을 몇 번이고 쓰다듬으면서 술잔을 거듭하는 브라운 씨도 몹시 즐거운 기분이었다. 미국에 가서의 모든 일도 잘 부탁합니다. 네, 염려 마십시오. 떠나실 때 소개장을 써드리지요. 감사합니다. 대학을 갓 나와서 임상 경험도 신통치 않은 것들, 그러니까 의사로서의 경험도 별로 없는 것들이 미국에 유학만 갔다 오면 별이라도 딴 것처럼 날치는 꼴이 눈꼴 사나웠다. 어디 나도 댕겨오고 나면 보자. 문득 딸 나미와 아들 원식이의 얼굴이 한꺼번에 눈앞으로 휘몰아쳤다. 그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얼굴에 경련을 일으키듯이 긴장을 띠다가 어색한 미소를 흘려보냈다. 그 사마귀 같은 일본 놈들 팀에서도 살았고 닭서기 같은 로스케 속에서도 살아났는데 양키라고 다를까. 로스케는 러시아인을 낮잡는 말이고 양키는 미국인을 낮잡는 말이에요. 혁명이 일겠으면 일고 나라가 바뀌겠으면 바뀌고 아직 이 이인국 박사의 살구멍은 막히지 않았다. 나보다 얼마든지 날뛰던 놈들도 있는데 뭐 나쯤이야 라고 하는 이인국 박사였습니다. 빈칸 채워볼까요? 네. 브라운 씨에게 영어 실력을 칭찬받았던 형광펜이 나오네요. 영어 실력을 칭찬받은 이인국 박사. 미국 어디의 통지였죠? 국무성의 통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통지라는 것이 미국에 나가도 좋다라는 어떤 허가입니다. 브라운 씨에게 뇌물을 주면서 브라운 씨와 친하게 지내면서 얻어낸 결과죠.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이인국 박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대사를 보고 알 수 있는 것. 사마귀 같은 일본 놈들 틈에서도 살았고 닭사기 같은 로스케 속에서도 살아났대요. 즉 자기가 빌붙었던 나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회만을 위해서 그 사람들 밑에서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용 연구 가볼게요. 이인국 박사의 처세술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어를 일상에서도 사용했고요. 해방 직후에는 러시아어 책을 암기하다시피 공부했어요. 한국전쟁 이후에는요. 개인 과외까지 받으며 영어를 공부했죠. 무슨 말이에요? 이인국 박사는 즉 언어 습득을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했어요. 그 나라에 붙으려면 그 나라 말부터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언어에 나타난 이인국 박사의 가치관입니다. 일본놈, 로스케, 양키 다 낮잡아서 부르는 말이었죠. 일본, 러시아, 미국 사람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들에게 좋은 감정을 가진 게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밑줄 쳐둬야겠네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이인국 박사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작품 내용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앞서서 지나쳐왔던 껍빗단리 문제들 다 풀어서 지금 저한테 가지고 오십시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